자, 3교시부터 이제 조금 난이도가 좀 있고 이런 발성배전 쪽에 좀 영향이 좀 있습니다. 자, 코로나 현상에 대해서 이제 장애하고 방제책인데 여기서 이제 코로나 방전을 쓰시면 조금 곤란해요. 코로나 방전하고 우리 정전기 쪽에 코로나 방전하고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송전선로 쪽에 코로나 현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로나 현상이 일어나는 결정적인 이유는 이거예요. 이거요. 공기의 저렴 파괴. 얘 때문에 코로나 현상이 나타난 거예요. 이게 결정적 키가 이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관계식 많이 보셨죠? 이런 관계식이 있는데 여기서 딱 보시면 자, 도체에 대한 지름. 도체의 지름이 크면 클수록 코로나 방전 개시 전압이 떨어진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자, 보시면 전선의 굵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코로나 인근 전압이 높아지기 때문에 코로나의 발생은 억제가 된다. 아, D가 이거. 그래서 이런 피크 시기에 보면 이런 손실에 대한 계산식이 있어요. 그래서 이건 참고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코로나 개시 전압은 선간에 대한 거리, 전선의 굵기, 표면 상태, 주위 기상 조건 등에 따라서 방전 개시 전압이 달라집니다. 자, 코로나 장애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자, 전력 손실이 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잡으면 되겠죠. 소음, 이제 고주파 전압 전류에 대한 부분, 그리고 전력선 반송 장치에 대한 영향이 있고, 그리고 전선 부식 및 진행파에 대한 파고값이 떨어지는 그런 장애 요소가 있습니다. 자, 방제책은 전선의 사이즈를 크게 하면 크게 할수록 좋다고 했기 때문에 사이즈를 크게 한다거나 아니면 그게 어렵다 그러면 복도체 방식을 채용하든지, 그리고 가선 공구 구성물에 대한 거를 개량하거나 개선, 혹은 이제 전선의 표면을 매끄럽게 해서, 사실 코로나 방전이 여기 보면 보이도 아니면 돌기가 있으면 발생하기 쉬워요. 그래서 표면을 매끄럽게 한다 그러면 코로나 현상을 그나마 억제할 수 있는 대책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 열화상 카메라에 대한 얘기인데, 혹시 정기안전 관리자 직무고시 보면 분기, 반기, 연차 점검에는 반드시 적외선 열화상 측정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측정 원리하고 판정 기준이에요. 그래서 주로 이제 우리 적외선 열화상에 대한 부분은 적외선은 이제 근적외선부터 원적외선까지 있습니다. 혹시 우리 아세요? 파장 보면 380부터 760 나노미터, 이게 이제 가시광선이잖아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가시광선. 여기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요. 이 기억나십니까? 수능, 명수능, 암수능 약이죠. 자, 이쪽으로 가면 뭐겠어요? 이게 가면 적외선이고 이쪽으로 가면 자외선이에요. 결국 뭐냐면 적외선은 파장이 길다라는 거죠. 파장이 크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이거는 스테판 볼츠만에 대한 공식을 적용해요. 흑체에 대한 그걸 공식하는데, 흡수율과 투과율과 반사율에 대한 부분을 더하는 걸 1로 데리고 봤을 때에 대한 걸 갖고 온도 분포를 화상으로 처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적외선 검출에 대한 구성도 보면, 자, 물체를 보고, 자, 집광을 이제 광을 모아야죠. 그 다음에 이제 모니터 상에 이제 열 화상에 대한 거를 갖다가 볼 수 있게끔 해서 이제 적외선 열화상 카메라를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판정 기준은 두 가지 보통 하죠. 삼상 비교법과 온도 패턴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삼상 비교법은, 자, 5도씨 미만 같은 경우에는 정상이에요. 정상. 그리고 이제 10도씨가 넘어가게 되면 이상 판정으로 해서 이제 이상이 있다 보는데, 사실 중요한 거는 온도 패턴법하고 상상 비교법 같이 봐야 돼요, 사실은요. 왜냐면, 자, 어떤 케이블을, 자, ABC 상의 케이블 접속점을 다 봤는데, 얘 85도고, 얘 82도, 얘 83도야. 그럼 삼상 비교법 얘기하면 이거는 3도씨예요.
최소 최대값 차이가 3도씨니까 이러면 이게 보면 정상으로 판정할 수가 있죠, 사실은. 근데 중요한 거 뭐냐면 기본적인 온도가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도 패턴법을 각 기기별로 해서 온도에 대한 기준을 같이 보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적정한 온도 범위 내에서 온도에 대한 편차가 5도씩 이하가 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어쨌든 그 적외선 열화상 카메라에 대한 판정 기준은 삼상 비교법과 온도 패턴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효과적인 거는 온도 패턴법에 의한 온도 범위 내에서 삼상 비교법에 대한 편차 이내로 들어오는 게 가장 좋은 상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안전관리자 직무고시를 충실하게 좀 하시는 분들은 좀 작성하셨을 거예요. 근데 잘 안 하죠, 사실은. 그냥 카메라 팍 찍고 말지. 그리고 딱 찍어서 가장 편한 게 삼상 비교법이니까 뭐 온도차 이상 없으면 뭐 오케이 그렇죠. 자, 이거는 이제 세 번째 문제, 비상 발전기에 대한 불능 상태. 이 얘기는 뭐냐면 이거는 사실은 시설 관리 하시는 분들이 가장 유리했을 것 같습니다. 발전기가 가동이 안 됐다 하면 어떠한 원인이 있고 어떻게 조치된 건지, 이건 이제 실무적인 내용을 그냥 논술적으로 좀 푸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비상 발전기 정의가 뭔지, 비상 발전기를 왜 쓰는 건지. 자, 비상 발전기를 쓰는 데 있어서 주요에 대한 대상에 대한 건 뭐냐? 주요 부하 설비 있죠. 전산센터나 뭐 이런 방송국 등, 그리고 소방 설비, 그리고 비상용 승강기, 피난용 승강기 쪽에 이제 그 비상 발전기로 해서 전원을 공급하는 주요 설치 대상이고요. 한번 쭉 훑어봤습니다. 이거는. 자, 가동 불능의 원인과 조치 방법. 자, 비상 발전기는 발전부와 엔진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발전기 중에 엔진이 시동이 안 걸려. 자, 원인이 뭘까? 제어회로의 고장일 수도 있죠. 그리고 뭐 공기조가 따르면 공기 압력, 그리고 연료 분사에 대한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럴 때는 자, 각종 시퀀스를 운영하고 있는 릴레이나 뭐 타이머 이런 것의 동작 여부가 있는지, 그리고 그 어떤 그 섹션별로 나눠서 그 회로를 체크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브러시 마모나 아니면 그 뭐 충전 장치의 점검 등등으로 이제 조치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발전기 전압이 나오긴 나오는데 헌팅을 해, 막 춤을 춘다 하면은 어쨌든 원인 같은 자동 전압 조정기 AVR에 대한 검출 회로가 이상이 있는 건지 한번 체크를 해야 되고, 자, 조치 방법으로는 뭐 수리가 되면 다행이지만 안 된다 그러면 신품으로 교체를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주파수 중요하죠. 전압의 주파수가 맞아줘야 이제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자, 원인으로서는 뭐 조속기에 대한 게 혹시 불량하지 않는가. 그래서 이제 뭐 이완 상태를 점검한다거나 스프링 압력 조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엔진이 쭉 돌다가 갑자기 정지돼 버렸어요. 엔진이. 자, 그럼 정지됐을 때 원인이 뭐가 있을까? 연료 공급이 차단이 되거나 아니면 보호 계정기가 동작하지 않았나. 그래서 조치 방법으로서는 자, 연료 파이프에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연료 탱크에 진짜 연료가 확실히 있는 건지, 그리고 계정기가 혹시 오동작하지 않을까. 보통 OCGR 많이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동작점에 대한 부분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엔진 과열. 우리도 자동차 보면 엔진 과열되면 자동적으로 씁니다. 자동차가. 그죠? 그래서 이제 윤활유의 계통이나 냉각수 계통 쪽에 무슨 이상이 있는지, 그래서 이거를 한번 유량계도 확인하고, 뭐 팬벨트에 대한 장력이나 서머스타트, 이거에 대한 그 서머스타트 저거잖아요. 그 열동 계정기가 똑같아요. 온도가 딱 올라가면 바이오메탈식으로 딱 스위치를 오픈시키는 이런 거에 대한 부분도 한번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래서 이제 그 비상 발전기에 대한 그 가동 상태 불능에 대한 원인과 대한 그 조치 방법은 아마 이건 실무적인 내용 갖고 쭉 보셨다 그러면 특별하게 답안 작성하신 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자, 네 번째 문제 SPD입니다. SPD. 자, 통합접지 얘기 나왔는데 기술 기준 보시면 통합접지를 하려면 저압 설비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저압 설비 쪽에 SPD 서지 보호 장치를 설치를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뭐 개요나 발생 원이겠지만
자, SPD 생각나면 똑같이 생각나는 게 있어요. SA도 생각나고요. 피레기도 생각나요. 얘에 대한 공통점은 뭐냐면 서지를 흡수하거나 아니면 낙뢰를 흡입해서 방류시키는데 동작에 대한 순서가 똑같습니다. 처음에는 정상 상태에서는 절연 상태가 돼요. 그 다음에 서지가 침입하게 되면 빨리 방류를 해야 되니까 도통을 한다는 거죠. 자, 도통을 시켜. 그 다음에 역할이 끝나고 나면 신속하게 절연 상태를 유지를 하라는 거죠. 절연 상태가 유지 안 되고 계속 도통 상태가 되면 여기서 발생되는 게 바로 지락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SPD나 SA나 LA는 다 이런 세 가지에 대한 동작 순서를 합니다. 단지 SPD가 접지선 쪽에 들어오는 서지도 차단할 수 있다라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고 용도하고 위치만 틀리죠. 이거는 주로 이제 피레기는 변압기를 보호 대상으로 하는 거고 SA는 V12 2차 측의 몰드 변압기나 전동기를 보호하는 대상이고 SPD는 저압 설비를 보호 대상을 하는 게 조금 위치나 그 사용 방법에 대한 게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자, SPD는 정의 자체가 이제 들어오는 과전압을 감소시켜서 장비를 보호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서지에 딱 툭 튀고 들어왔어요. 이렇게 들어왔는데 SPD가 있으니까 이미 이렇게 방류시키고 조금만 가라는 거죠. 아예 안 가면 제일 좋지만. 네. 종류는 전압 스위치형, 전압 제한형, 복합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징은 전압 스위치형은 동작 시에 저항값이 급격히 감소해야 하는 거고요. 전압 제한형은 저항값이 단계적으로 감소하는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복합형은 전압 스위치형과 제한형을 복합한 거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SPD 형식은 1, 2, 3등급으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설치 기준 보면 연결도체, 접지선에 대한 부분은 가급적이면 50cm 이하, 0.5m 이하로 하면 되고 그리고 1등급 SPD는 접지선이 16스키아 이상, 기타는 이제 14스키아, 4스키아 정도로 설치해야 됩니다. 그 단락 전력 흐르지 않도록 보호 장치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SPD를 유지보수하기 위해서는 유지보수용 차단기도 1차 측에 설치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하나 여기에 추가한다 그러면 SPD 선정 시에 그 선정 풀로 있어요. 선정 풀로. 이거 보면 자, 설치 장소가 어딘지 그리고 이거에 대한 환경이 어떤 건지 그리고 고장 모드 어떤 걸 고장을 할 건지 그 다음에 나올 게 뭐냐면 자, SPD 상호 간에 대한 상호관계를 파악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거는 그 SPD에 대한 모델을 선정합니다. 그 다음에 설치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SPD에 대한 그 설치에 대한 플로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SPD에 대한 동작 원리, 종류, 형식, 그리고 설치 기준 이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앞에 이제 필요성에 대한 부분은 그러니까 기술기준 나오는 것처럼 통합 접지를 하려면 저압 시설을 보호하기 위해서 SPD를 설치하는 게 이제 기술 기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 그림은 간단하게 해서 이렇게 한번 도외하시는 것도 괜찮고요. 이거는 이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유입 변압기에 대한 유동대전 현상과 방대책. 자, 고체 절연물 속에 절연유가 흘러갔을 때 발생되는 정전기 또 이에 따른 대책입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반 쪽에서 분명히 이 문제는 똑같이 보셨을 거예요. 이건. 그래서 자, 정전기는 발생이 되면 이제 대전이 되죠. 대전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뭐겠어요? 방전을 해야겠죠. 방전. 유동대전은 이렇게 고체 절연물 쪽에는 마이너스가 대전이 되고 그리고 절연유는 플러스가 대전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유동전류는 유속하고 비례하기 때문에 유속이 빠르면 빠를수록 유동전류가 커지는 그 현상을 갖고 있고요. 대전 현상의 영향 요소는 유속, 첫 번째 유속. 자, 유속은 유동전류를 저하는 가장 큰 요소입니다. 사실. 그리고 빠르면 빠를수록
불리하다는 거죠. 그 유온 전하량이 온도와 같이 상승하다가 어느 일정 온도에서는 감소를 하는 특성을 갖고 있고, 그리고 절연 성능이 우수할수록 대전에 대한 현상이 높아지기 때문에 정전기 발생이 커집니다. 그리고 절연물 내에 뭐 불순물, 또 유량, 유압 등에 대한 영향을 받고 있고요. 대책으로는 유속이 빠를수록 좋지 않다고 했기 때문에 유속을 적정한 수로 제한하거나, 아니면 절연유 흐름을 좀 제한해. 그리고 대전용 필터 설치해서 아무래도 이제 그 정전기를 제거하거나, 그리고 절연유의 관의 크기를 조절한다는 거죠. 그래서 절연유 방지제, 정전기 방지제를 첨가하거나, 유속을 0.5m/s 이하로 낮추거나, 아니면 이제 뭐 유입식 대신에 뭐 가스 형식 좋죠. 그리고 이제 첨가제를 사용해서 대전 전하량을 감소시키는 것도 유동대전의 감소 대책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저희 교재도 마찬가지지만 모의고사 볼 때 많이 충분히 스터디가 됐던 내용입니다. 자, 3교시 마지막 문제. 자, 정전됐을 때 어떻게 조치하는 거냐? 어떻게 확인할 거냐? 이건데 이것도 이제 시설을 관리하시는 분들은 되게 유리한 거예요. 정전되면 뭐 유니케이블, 개폐 장치, 뭐 보호계정기, 변압기 뭘 체크할 건지 평상시 하시던 거 그냥 논리적으로 서술만 하시면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개요는 스킵하고요. 자, 정전 발생되면 유니케이블 딱 먼저 했어요. 뭐 이거 뭐 갑자기 바뀌겠습니까? 바뀌는 게 없다 하더라도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죠. 자, 전선 높이 괜찮은 건지, 나무하고 좀 이격거리 맞는 거냐, 그 접지선 제대로 된 거냐, 뭐 케이블 제대로 고정이 돼 있는 거냐, 그리고 케이블 헤드 부분에 뭐 트리 현상이 어떤 그런 거 없었냐, 이런 것들을 한번 유니 케이블 쪽에서 좀 체크를 좀 해야 되고요. 개폐 장치는 특정하게 딱 정해져 있지 않아요. 개폐 장치다 보면 단록이 있죠. 휴지 있고 차단기 있고 부하 개폐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에 봤을 때는 뭐 단록 같은 경우는 뭐 과열, 뭐 손상 같은 거, 퓨즈 같은 경우는 퓨즈가 용량이 제대로 된 건지, 이게 뭐 접촉 상태 어떤 건지, 차단기도 냄새, 뭐 접지선 이상 여무, 부하 개폐기도 뭐 녹 발청이나 다른 부분, 뭐 균열 손상 부분을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자, 보호계정, 각종 보호전기가 동작을 한 건지 다시 한번 봐야 되고, 그리고 자, 정전 원인이 책임 분계점 내외, 안쪽이냐 바깥쪽이냐 이런 것도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정전 딱 되면 동작 먼저 할 게 UVR이 먼저 동작하겠죠. 자, 변압기 같은 경우도 자, 온도, 가장 눈에 띄는 게 온도죠. 자, 평상시보다 어떤 건지, 그리고 자, 냉각팬이 있다 그러면 냉각팬의 흡입구가 제대로 된 건지, 그리고 이제 소리 음향에 대한 부분, 그리고 온도, 뭐 유면계, 아니면 혹시 유입형이라 그러면 절연유가 혹시 유출되지 않았나, 이런 것들을 한번 정전이 됐다 그러면 갑자기 등장했어. 그럼 이런 것들을 갖다가 한번 쭉 보는데, 이건 실무를 하셨던 분들 되게 유리하세요. 늘상 하셨던 거를 그냥 논술적으로 쓰시는 거니까. 참, 이거는 제가 왜 넣냐면, 자, 정기안전관리자 직무고시 보면 점검 내용이 월차부터 연차까지 쫙 되어 있어요. 이건 이제 샘플로 보여드린 건데, 자, 저압 설비도 구분이 되어 있고, 고압 설비, 발전 설비, 열화상, 전원 품질, 뭐 계정기 트립 시험, 이런 거 다 있습니다. 이런 것도 하나의 답안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 속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한번 마지막에 직무고시 내용을 일부 추가했습니다. 네, 그래서 3교시까지 이렇게 쭉 봤고요. 자, 4교시는 이제 그 TN 계통, 우리 그 IC 접지 계통 보면, 자, TN 방식과 IT 방식과 TT 방식, 이게 세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보면 세 가지 중에 얘도 세 가지가 있죠. 이렇게 보면 TN의 C와 S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자, C하고 그 S는, 자, C는 컴바인 했어요. 붙였어요. 뭐하고 뭐 붙였냐면 중성선하고 보호도체, P하고 N상을 갖다가 했다는 거죠. 컴바인 붙였다는 거죠.
자, S는 뭐냐면 세퍼레이터, 분리했어요. 보호대체하고 N상을 분리했어. 그 얘 C와 S는 뭐냐면 처음에 컴바인 갔다가 나중엔 S로 바꿨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가. 처음에 컴바인 했어. A, B, C, 펜으로 갔어. 펜. 가다가 뒤에 가서 분리했다라는 거죠. 얘 높이 가고 얘 너 N 가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분리했다라는 게 이제 그 TN-CS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IC가 지금 그 TN 뭐 IT, TT 방식을 명명할 때 이런 어떤 이런 방법에 따라서 이제 분류를 하고요. 자, TN 계통 방식은 A, B, C, N, P. 여기 이제 얘는 부하 쪽에 단독 접지를 허용하지 않고 전체 다 일괄적으로 이제 개통 접지를 이용하는 게 TN 방식에 대한 특징입니다. 이건 제가 지금 TNS를 그려놓은 거예요. TNS를.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시면 TNS는 다 분리되어 있죠. TNC는 컴바인했어요. 펜이라고 해서 컴바인돼 있죠. 그리고 C와 S는 처음에 컴바인해서 가다가 뒤에 가서 이제 분리를 이렇게 했는 겁니다. 이렇게. 플로우는 이렇고요. 그래서 자, 여기서 이제 감전 보호 방식에 대한 얘기를 하라 그랬어요. 자, 이 세 개 방식 중에 어떻게 하면 될 거냐? 처음에 TNS는 세퍼레이터 분류가 돼 있죠. 분류가 돼 있어. 그래서 여기는 과전류 차단기나 누전 차단기를 적용해서 차단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컴바인 방식은 누전 차단기 좀 곤란하게 돼 있어요. 왜 곤란하냐면 제 컴바인 돼 있다고 얘가 그러니까 펜 방식이야. 이렇게. 그러면 누전 차단기에서 누전이 됐을 때 동작을 안 해요. 왜냐면 개통으로 접지가 다 물려가기 때문에 여기서 지나게 되면 일이 흘러간다는 거죠. 그냥. 그럼 누전 차단기는 들어오고 나가는 전류가 다 정상으로 봐요. 어디서 빠지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 얘가 이렇게 개별 접지했다 그러면 지락들 이렇게 빠져나가면 누전 차단기 동작을 하겠죠. 근데 그 TNC 방식에서는 누전 차단기 적용은 좀 곤란하다는 거죠. 그리고 TNSC 방식은 성립이 안 된다. 이 얘기는 뭐냐면 분리하다가 합쳤어. 이때 혹시 만약에 그 차단기가 만약에 여기서 동작을 하게 되면 이쪽 보호도체 여기 끊겨버리잖아요. 이쪽에서는 이 뒤에 불 걸려 있는 건, 이 앞에 있는 건 관계 없는데 얘는 이 뒤에 걸려 있는 거는 중성선하고 보호도체 같이 쓰기 때문에 여기서 문제가 생겨서 차단기가 딱 끊어지는 그 순간에는 뒤에는 접지선이 끊어져 버리니까 감전에 대한 위험이 있어서 그래서 TNSC는 안 되고 TNCS로 하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보호도체가 끊겨지기 때문에 뒤에 가서. 그래서 그 TNCS 방식은 되고 TNSC 방식은 성립될 수 없다라는 게 바로 이제 그 뒤에 후단부에 있는 설비가 보호도체가 아예 없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감전에 대한 위험이 있다. 그래서 이제 TNSC 방식은 성립될 수 없다라고 그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쪽에서 전원 이 TN 방식에서는 전원 차단에 대한 조건이 뭐냐면요. 동작 전압은 그 루프 임피던스하고 하기 자동 차단 전류예요. IN으로 IS라겠네.
그런데 이 모번 답안지 보시면 그 공칭 대접 대지 전압 이 UV 요 공칭 대지 전압 별로 차단 시간에 대한 부분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지 전압이 높으면 높을수록 차단 시간이 그만큼 짧아져야 된다는 그런 그 감전 보호 방식에 자동 차단 시간에 대한 부분이 이제 정해져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그 지금 모범 답안에 드린 거 그 내용을 좀 그 표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52페이지 표 보시면 내용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축전지 원인 폭발 원인 및 점검 시 유의사항이에요. 이제 축전지 폭발했을 때인 거 사실은. 그래서 이것도 이제 시설 관리하시는 측면을 봤을 때 많이 좀 적용이 되실 텐데 그 축전지 폭발하는 게 주로 이제 시간이 많이 사용이 돼서 한쪽 그 완전 방전되거나 아니면 지나치게 과방전됐을 때 내부에 있는 가스로 인해서 축전지가 폭발하는 그런 사례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자, 축전지의 폭발 원인을 보면 주로 이제 내부에 있는 가스 혼합물에 불이 붙어서 폭발하는데 이 폭발할 때 이제 파편하고 불시성 화학 물질이 이제 배출되는 게 이제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만충전되면 충전이 끝나야 되는데 만충전된 이후에도 계속 충전을 하게 되면 내부에 많은 가스가 생성되기 때문에 폭발에 대한 위험성이 굉장히 크고요. 이렇다 보니까 점검 시 폭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점검 시 유의사항을 보면 자, 최적의 상태를 유지하려면 저희가 뭐 1개월 단위로 보는 경우 있고 6개월 단위 보는 게 있고 뭐 1년 주기로 보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 우리 부동 충전 많이 하잖아요. 부동 충전 전압 많이 봐야 되고 그리고 축전지에 대해 요즘 MF 배터리라고 해서 메인터넌스 프리 이렇게 해서 이제 과거에는 중류소 같은 거 봤지만 지금 이제 그 우리 눈으로 보잖아요. 눈으로 뭐 적색, 백색, 청색, 녹색 이렇게 해서 눈으로 보는데 사실 그래도 거기에 이제 누액이 돼요. 그런 것들도 그 축전지 조립하는 그 측면을 보면 누액에 대한 부분도 봐야 되고 그리고 6개월마다 셀에 대한 제납도 좀 봐야 되고 과거에는 뭐 연축전지 2V짜리에서 55개 정도 많이 쓰고 했는데 지금은 거의 대부분 뭐 10V짜리 뭐 9개 이렇게 많이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경우는 셀 한두 개 나가도 뭐 전압이 어느 정도 유지되지만 얘 같은 경우는 뭐 하나만 주고도 차단기나 동작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요즘 디지털 계정기 같은 경우 물론 차단기 수동으로 조작하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계정기가 동작을 안 한다는 거죠. 축전지가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그래서 그 별도의 정류 기반을 갖고 있는 데도 있고 차단기 때문에 이거 하는 것도 있어요. 그 CTOD인가? 제가 맞는지 모르겠네. CTOD가 일체화된 차단기 있어요. 이게 콘덴사 트립 오픈 디텍터인가? 이게 이런 거 하면 이제 콘덴사 충전돼 있는 전압 갖고 이제 동작을 시키기 때문에 이런 것도 뭐 하나의 축전지 안 쓰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1년 주기로 이제 비중액이나 온도 측정하는 게 있는데 거의 되면 3년에 한 번 정도는 교체를 해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자, 일반적인 사항에서는 자, 청소는 면 헝겊을 사용하고 그리고 축전지는 불속에 넣지 마라. 이게 사실 뭐 부탄가스 마찬가지죠, 사실은. 그리고 전도성 부분 보수할 때는 분명히 고무장갑을 끼고 단락되지 않게 하고 그리고 전지 사용 온도는 되도록이면 너무 춥거나 너무 덥지 말고 보통 25도씨가 가장 좋긴 좋은데 그래도 우리가 모든 기기에 대한 제품의 최고 주요 온도는 40도씨 이하예요. 하다 보니까 축전지도 되도록이면 좀 쾌적한 상태로 유지를 해서 폭발을 갖다가 사전에 방지할 수 있게끔 이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문제, 송전선에 대한 순지전압 강화예요. 송전선에서 순지전압 강화가 일어나야 사실은 부하 쪽으로 그 영향을 주죠. 우리 배전 쪽, 우리 사용자 측, 고객 측에서. 그런데 송전선의 순지전압 강화가 발생이 되면 사실은 송전선 하나 봤을 때는 별 문제는 없어요, 사실. 왜냐하면
전기를 쓰는 입장에서만 문제가 좀 많이 되잖아요. 자, 개요 지나서 순시 전압 강화에 대한 순간 전압 강화에 대한 정의를 한번 훑어봤습니다. 우리 IEEE 보면 순시, 순간, 일시 이렇게 구성을 해요. 전압 강화가. 이 크기가 0.1에서 0.9 퍼 유니트, 0.1에서 0.9 퍼 유니트, 10%에서 90% 크기로 갖고 얘는 0.5에서 30 사이클, 얘는 30에서 3초, 얘는 3초에서 60초. 이런 크기를 갖고 이제 순시, 순간, 일시를 구성을 해요. IEEE는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송전선의 전력 측 공급에 있어서 이제 순시 전압 강화는 뭐냐면 자연환경, 낙뢰나 뭐 산불, 뭐 태풍 이런 거에 대한 문제. 그리고 발전기 탈조 현상. 그 배전선로 쪽에서 봤을 때는 수목이 접촉한다거나 뭐 낙뢰 다 마찬가지지만, 그리고 이제 자, 배전계통 고장으로 해서 차단기가 동작한다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재폐 동작 시에 이런 때도 이제 순간 전압 강화가 발생이 됩니다. 자, 수영가 측에서는 뭐 지락이나 단락 사고 아니면 큰 부하를 사용했을 때 이제 발생이 되고요. 이거에 대한 영향으로서는 뭐 전산 장비, 뭐 우리 인버터 전동기, 계전기, 특히 UVR 이런 것들이 동작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대책은 공급차 측 송전선로 쪽에 봤을 때는 뭐 선로의 안전화나 뭐 사고 범위를 좀 축소하는 게 있고, 그리고 발전 설비 운영을 좀 최적화, 안정화 좀 하고, 그리고 뭐 접지 방식도 좀 고효율적으로, 전압도 좀 분산 재치, 분산형 전원 이런 것도 하고, 또 낙뢰를 대비해서 피해 소실도 그 강화해서 낙뢰 피해를 최소화하는 게 이제 공급자 측 송전선로 측에서의 대책이고요. 부하 측에서는 이제 자, DVR, AVC, 뭐 UPS, 뭐 ALTS, 그 선로 자동 절체기, BSS, 배터리용 에너지 저장 장치, 그리고 뭐 태양열, 풍력 같은 분산 신재생 그 전원에 대한 것도 부하 측에서 봤을 때는 이제 하나의 정전압 안정화 공급을 위해서는 이제 이런 그 대책도 필요합니다. 이게 이제 그 부하 측에서 본 순간 전압 강화에 대한 대책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네 번째 문제 뭐냐면 정기안전기술사 95회 때 나왔었어요. 25점짜리로. 그때는 어떻게 나왔냐면 아크 플래시에 대한 접근 제한에 대한 걸 물어본 게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활선 작업, 근접 작업했을 때 발생되는 아크 플래시 위험 분석 절차를 설명하라고 되어 있어요. 이건 답하기 조금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우리 뭐 아크 플래시 그거잖아요. 뭐 단락을 해서 순간에 불꽃이 일어나면서 발생되는 그거. 자, 위험성에 대한 부분은 아크 플래시 발생되면 자, 열이 발생되겠죠. 그리고 금속이 녹고 용융이 되고 파편이 떨어지고, 그리고 압력파가 발생되겠죠. 폭발에 의해서. 그리고 의복 쪽에 화상, 그리고 이제 굉음에 의해서 이제 청력이 손실되는 그런 것들이 하는 위험성이고요. 자, 진행 과정 보면 이거는 뭐 단순한 예지만 자, 절연물 상태가 어떤 변화로 인해서 트래킹까지 발생됐어. 그래서 여기 아크 발전이 발생되면서 화재 폭발까지 이루어지는 이런 진행 과정에 대한 걸 갖다가 도표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아크 방진이 일어나면서 노출된 작업자도 위험하지만 주변에 전기 설비나 주변에 가연물이 있다 그러면 착하까지가 돼서 대형 화재까지 이어지는 그런 문제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위험성 분석 절차 이걸 물어본 거예요. IEEE 1584에 나와 있습니다. 이거 누가 받겠어요? 이거 사실 이건. 예. 자, 처음에 현장 조사를 합니다. 현장 조사를 하고. 두 번째, 삼상 단락 전류를 계산해요. 그리고 아크 고장 전류를 계산한 다음에 보기 동작 특성하고 아크 지속 시간을 결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사고 에너지를 계산한 다음에 아크 플래시에 의한 보호 범위까지 계산이 됩니다. 이게 이제 IEEE 1584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위험 등급에 따라서 사고 에너지가 이렇고, 이거에 따라서 어떻게 개인 안전 보호를 착용할 거냐,
그래서 카테고리 0부터 4까지 있고요. 그리고 위험 요소까지 해서 모두 5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6가지로. 가장 약한 카테고리 0는 기본적으로 안전 보고에 대한 부분은 비용용, 잘 녹지 않고 불연성 소재로 한다는 거죠. 그리고 카테고리 4번, 제일 카테고리 가장 높은 거는 앞에 있는 거 다 포함한 다음에 전체 방열복까지 착용해라. 그리고 위험한 단계에서는 이거는 활선 작업 안 된다. 정전 작업만 해라. 그래서 이제 위험 등급별 안전보고 선정 이렇게 플로우로 정합니다. 그리고 자, 이 아크플래시 발생됐을 때 접근 제한 구역을 3가지로 분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 보호 구역과 접근 제한 구역, 접근 한계 금지 구역 이렇게 이제 네 가지로 분리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보호 구역은 자, 인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접근 경계를 제시를 하고 있고요. 접근 제한 구역은 노출된 충전부로부터의 감전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접근에 대한 제한 거리를 둡니다. 그 접근 한계 구역은 뭐냐면 개인 안전 보호구를 착용해야만이 접근할 수가 있고, 접근 금지 구역은 그 지역을 진입하는 사람은 반드시 특별 교육을 받은 작업자에 한정한다라고 해서 이제 아크플래시 접근 구역을 모두 보호 구역부터 접근 금지 구역까지 4단계로 이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번에 물어봤던 그 아크플래시의 위험 분석 절차인데, 이건 혹시 이거 하셨어요? 하시는 분 계세요? 이거 아마 이것도 좀 버리는 스타일 아닌가 합니다. 1584 나와 있습니다. 이건 참고적으로 그 보험회사에서 나와 있는 자료를 제가 발췌했습니다. 5번째, 의료장소 감전 쇼크. 이거는 이제 마이크로 쇼크, 매크로 쇼크 위주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의료기기 감전사고 특징은, 이거는 의료기기는 인체에 직접 해당이 되기 때문에 아주 미세한 전류만 흘러도 치명사를 입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의료기기에서 발생될 수 있는 감전사고 종류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자, 누설 전류가 발생됐을 때, 그리고 접지선이 단선됐을 경우, 그리고 자, 심장에 대해 근접하게 갈 수 있는 마이크로 쇼크, 그리고 자, 매크로 쇼크. 심장은 약간 멀지만 접지를 하지 않아서 사람을 통해서 이제 전류가 흘러가는 이런 매크로 쇼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책은 우선 보호 접지가 있어요. 보호 접지는 외암 접지예요. 그래서 마이크로 쇼크에 대한 대책이 되고, 가능한 전기 저항이 0.1 오hm 이하면 좋은데, 사실 우리가 그 저압 쪽에 외암에 대한 접지 저항 값은 100오hm 이하예요. 3정 접지이기 때문에. 자, 등전 접지는 마이크로 쇼크 방지 대책입니다. 전체를 갖다가 일괄 접지를 하는 방법인데, 마이크로 쇼크에 대한 누설 전류는 약 10 마이크로 암페어 이하로 그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도전석 부분은 1점 접지, 일괄로 해서 등전 위에서 접지를 하는 게 이제 마이크로 쇼크에 대한 방지 대책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지난번에 유사하게 의료 장소에 대한 문제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나머지 이제 이거는 이제 정전기나 뭐 자원 방지용, 뭐 바닥에 도전 처리하는 거, 쉴드 차폐, 절연 변압기에 대한 사용도 하나의 대책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예요. 전자파 발생 원인이 영향이에요. 113회 4-5번 문제예요. 전자파, 그때는 전자파의 간섭 및 노이즈에 대한 얘기 나왔었는데, 자, 전자파 얘기 나오면 일상적으로 이렇게 나와요. 뭐 전기장, 자기장이 뭐 90도 간격을 갖고 공기 중에 전달되는 에너지파 이렇게 설명했는데, 한번 제가 그 맥스웰 방정식 한번 언급하고 가시라고 하지 않으세요? 전자파 얘기 나오면. 자, 가우스의 그
전기 자기에 대한 법칙, 그리고 그 패러다이의 전자유도 법칙 있잖아요. 이 네 개 법칙을 갖다가 이용한 게 맥스웰 방정식이고, 이 맥스웰 방정식이 전자파 발생 이론의 근간이 된 거예요. 이런 이론적인 배경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좀 해달라고 제가 당부를 드렸을 거예요. 전자파 얘기할 때. 그러니까 늘상적으로 이거 없이 우리 바로 이거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거보다는 이거 좀 한번 언급을 해달라 했었는데, 어쨌든 뭐 전자파 얘기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EMC는 전자파의 적합성은 전자파 장애화 EMI하고 전자파 내성 EMS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파의 침입 경로는 우리가 전달할 때 전도, 대류, 복사가 있는데 그 중에 복사파 형식으로 전자파가 침입을 하는 거죠. 그냥 툭 하고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전자파 영향은 사람의 영향과 기계의 영향이 있습니다. 사람은 가장 큰 게 뭐냐면 열의 열, 문제 생겼을 때 열적 문제와 열이 아닌 다른 문제에 대한 무슨 암 세포 이런 거 있죠. 그리고 이제 기기에 대한 영향을 봤을 때는 뭐 오동작에 대한 부분, 뭐 재해가 발생이 되거나 뭐 신뢰도 떨어지는 이런 문제가 전자파 영향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제 전자파나 노이즈에 대한 원인의 문제점을 보면 이런 뭐 서지, 뭐 설비 내부 손상, 어떤 이제 기기 손상 이런 것들이 문제점이고, 그리고 대책 봤을 때는 딱 정해졌잖아요. 뭐 차폐, 아예 실드링 해. 그리고 필터, 전자파를 제거할 수 있는 필터를 해. 전자파를 흡수를 하든지 아니면 잡음을 보상하는 신호를 보내주든지, 뭐 접지, 그리고 그 정복의 전원회를 갖다가 전자파 제거할 수 있는 전원회를 구성하든지, 그리고 와이어링, 그리고 우리 얘기했죠. 네, 그런 거에 의한 그 전자파에 대한 방지 대책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문제는 전자파 장애의 발생 원인 및 영향이 돼 있어요. 그래서 원인이 나왔어, 문제점이 나왔어. 그러면 답안 쓸 때는요, 25점 답안 쓸 때는 반드시 대책까지는 가줘야 됩니다. 대책. 그 25점짜리 항상 뭐 대책 물어보면 원인 문제점 나와야 되는 거고, 원인 문제점 나오면 물어보지 않아도 대책까지는 작성을 해줘야, 그래야 그나마 좀 그 양적인 문제를 다 채우면서 그 답안 구성에 대한 좀 논리성이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 이렇게 그 짧은 시간에 쭉 훑어봤어요. 저도 이게 짧은 시간에 이거를 좀 정리하다 보니까 오타도 좀 있고, 그리고 내용이 좀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기술사 답안이 정확하게 모범 답안이라는 게 없고 공개도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반드시 이렇게 작성을 해야 됩니다. 이거가 아니라 이렇게 볼 수도 있다라는 하나의 그냥 안. 그리고 향후에 이제 시험을 준비하실 때도, 물론 이제 1차 통과하셔갖고 면접 보실 때도 이제 유사한 내용을 물어보지만, 혹시라도 나중에 또 면접이 아니라 필기 시험을 준비하실 때도 기본적인 문제도 문제지만 최근의 이슈를 갖고 어떻게 전기안전 측면에서 문제화 될 거냐, 이걸 좀 전망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이렇게 쓴다라는 것도 있지만 이런 문제가 나오게 된 배경이 뭔지를 조금 알고 가시는 게 나중에 시험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른 종목을 준비하실 때도 괜찮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간연도 문제 이거 나왔다, 또 올해 나올 거다, 이게 아니라 조금 한 단계만 더 보면 지난번 나오고 이번에 나왔는데 도대체 이게 나오게 되는 배경이 뭐냐, 이 주변 상황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거냐, 이걸 좀 들여다보시면 그 준비하시는데 그래도 좀 어려움은 좀 덜하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아까 이제 1-5번 계산 문제는 출제자는 아시겠죠? 뭐 어떻게 풀으신 건지. 저도 나름대로 이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것 같다. 아주 단순하게 봤어요. 10점짜리이기 때문에 복잡하게 뭐 설명하는 건 아니겠지. 그리고 두 가지로 보니까 결과값이 같아요. 하다 보니까 이게 맞는 것 같다라는 이제 개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혹시라도 계산 문제 다른 방법으로 해서 저 문제가 풀리셨다 하면 또 그 방법이 또 맞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계산 문제는 되게 또 민감한 거고, 그리고 이제 또 계산 문제 어떻게 25점짜리 어떤 거 하다 보면 조건이 없어. 조건이 일부 부족한데 인위적으로 조건을 부여해서 계산식을 성립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그 해석하기 나름인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뭐 질문 사항 있으시면. 그래서 네, 이상 그 문제 마치고 저희는 이제 이 다음 주 설날 연휴가 끝나면 2월 24일 날 이제 개강을 하게 됩니다. 그때는 이제 그 2차 수기 때문에 주로 이제 가는 부분이 전원 설비 쪽, 전기 공통적인 부분으로 진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전기 안전뿐만 아니라 전기 응용이나 다른 종목을 준비하시는 분도 그 특별한 이제 차이가 없기 때문에 같이 병행하셔도 큰 문제는 없을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